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저는 오경수 올해 74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작은 상가 몇 개 임대 관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공기업 감사실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했죠. 아내 선영이와 둘이서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 살았는데 그게 참 좋았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시장 보고 저녁엔 둘이서 뉴스 보면서 차 한잔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내는 늘 제 주머니에 뭔가 챙겨 놓곤 했어요. 손수건도 그렇고 사탕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작은 등대 모양 열쇠고리였어요. 낡아서 색도 바랬지만 버릇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만지작거리곤 했죠. 젊을 때 통영등대 근처 산책하다가 아내가 제 손에 쥐어준 거였거든요.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사람이 길을 잃을 때는 집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리더라. 우리 둘은 끝까지 서로 편이 되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아내 특유의 다정한 말투려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흔들릴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먹고 약 챙기려는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문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숨은 안 쉬고 있었고요. 119에 전화하고 병원 응급실까지 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방금까지 저한테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물어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있나요? 머리가 멍했어요. 숨이 막혔고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간호사분이 와서 장례식장 예약하셔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구나. 혼자서 말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할 일은 해야 했어요. 장례식장 예약하고 부의금 장부 준비하고 영정 사진 고르고요. 영정 사진 고를 때는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난해 통영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 둘 다 건강했는데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까 아내 친구분들, 동네 분들이 하나둘 오시더라고요. 다들 놀라서 어머 강선영 씨가 하면서 눈물 흘리셨어요. 저도 인사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준호는 언제 오려나? 아들 준호는 부산에 살아요. 차로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죠. 아침에 급하게 전화했더니 지금 바로 갈게요. 아버지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며느리 세림이도 같이 오겠지, 당연히요. 근데 점심때가 되도록 준호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막 출발했어요. 곧 도착할게요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전화한 게 벌써 4시간 전인데 왜 이제 출발한다는 건지. 부산에서 통영까지 1시간 반이면 오는데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준호가 혼자 왔어요. 얼굴은 많이 상한 것 같았는데 눈이 빨갛더라고요.
엄마 영정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안 보였거든요. 조문객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며느님은 어디 계세요? 준호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저도 이상해서 복도로 나가서 물었죠. 세림이는 어디 있냐? 준호가 잠깐 말을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못 온대요. 뭐? 못 와? 왜? 이미 일정이 있었대요. 취소가 안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정. 지금 시어머니 장례식인데 무슨 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가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조문객들 앞에서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꾹 참았죠. 준호가 또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세림이도 사정이 있었던 거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도 이해하실 거라고. 지금 엄마는 저기 영정 사진 속에 있다고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대신해서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숨이 막혔어요. 화가 났지만 아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알았다 들어가자 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배신감이구나 싶었죠. 저녁 때가 되니까 조문객이 좀 줄었어요. 준호는 옆에 앉아서 조문객 맞이하고 있었고요. 근데 계속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뭘 그렇게 보나 싶어서 슬쩍 봤더니 동네 커뮤니티 단체방 같았어요. 사진이 올라오고 댓글이 달리고 그랬죠. 그때 동네 아는 분 한 분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박미정 씨라고 부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장례식 때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고마웠죠. 근데 박미정 씨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더라고요. 오 사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복도로 나갔더니 박미정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이면서 말했어요. 이거 며느님 맞으시죠?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단체 채팅방 캡처였어요. 사진 두 장이 올라와 있었는데 한 장은 요트 갑판 위였어요. 와인잔 들고 선글라스 끼고 뒤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죠. 또 한 장은 리조트 조식 테이블이었어요. 화려한 접시에 음식이 가득했고요. 사진 밑에 글이 있었어요. 현실 탈출 완료. 오늘은 바다에서 힐링. 아침 먹고 마사지예요. 다들 각자 할 일 하는 거지 뭐. 그 밑에 누군가 댓글도 있었어요. 지금 시대 큰일 있는 거 아니야? 장례는 어차피 사람 많잖아. 난 내 일정이 더 중요해.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장례는 어차피 사람 많잖아. 내 일정이 더 중요해.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요트 타고 와인 마시면서 힐링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장례는 사람 많으니까. 나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말한 거죠.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박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동네 단체방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오 사장님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수치심도 느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장례식도 안 오고 요트 여행 다닌다는 걸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겨우 그 말만 하고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여전히 핸드폰 보고 있었고요.
아마 그 단체방도 보고 있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면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내 영정 사진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서러웠거든요. 당신 떠나는 날 며느리는 바다에서 와인 마시고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겨.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등대 열쇠고리가 만져졌어요.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죠.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둘은 끝까지 서로 편이 되자. 근데 지금 누가 당신 편이에요?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며느리는 자기 일정이 더 중요하대요. 저 혼자 여기 앉아서 빈소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다. 49제까지는 참겠어요. 아내 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손에 쥔 열쇠고리가 차가웠어요. 근데 그 차가움이 지금 제 마음을 딱 대변하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 유품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더니 아내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눈물이 났죠. 이제 이 옷들을 입을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열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내한테 선물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편지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 등대 열쇠고리도 있었어요. 아, 아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는 제 주머니에 하나는 자기 서랍에. 상자 밑에 아내가 쓴 메모가 있었어요. 경수야, 우리 끝까지 서로 편이 되자. 약속했잖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내는 끝까지 제 편이었는데 지금 저는 누구 편도 못 되고 있잖아요. 아내 편도 못 되고 저 자신 편도 못 되고. 그날 밤 거실 달력을 꺼내서 봤어요. 49제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죠. 2월 18일. 그날까지는 참겠어요. 아내 일에만 집중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 서류함을 꺼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류철을 펼쳐보니까 부산에 있는 집 관련 서류들이 나왔어요. 등기부등본, 재산세 고지서, 관리비 납부네요.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 집은 원래 제가 20년 전에 산 거였어요. 준호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였고 결혼하고 나서 준호 부부한테 너희가 살아라 하고 쓰게 한 거였죠. 명예 이전은 안 했어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서류를 보니까 재산세가 내년 2월, 9월에 나가더라고요. 관리비는 매달 자동이체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요. 전기세, 수도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 부부는 한 푼도 안 내고 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그렇게 해준 거니까 그건 상관없었어요. 아들 잘 살라고 해준 거니까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배려였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당연하게 해준 걸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해줬는지 이 서류들이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장례식도 안 온 며느리가 제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내 일정이 더 중요해라고 말했다는 게 갑자기 참을 수 없었어요. 서류철을 덮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두면 준호 부부는 계속 거기서 살겠죠. 며느리는 여전히 여기 내 집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근데 명의는 제 거잖아요. 제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49제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이 집을 정리해야겠다고. 며느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달력에 표시한 날짜를 다시 봤어요. 49제 날짜 옆에 작게 메모를 하나 더 적었어요. 집 정리 시작.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세림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엄마 산소에 인사드리려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며느리가 아직도 연락 안 한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와라. 짧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와서 사과할까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할까요? 그럴 리 없죠. 주말이 되었어요. 준호 부부가 통영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먼저 들어왔어요. 뒤따라 세림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행 다녀온 사람 같았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저도 응하고 대답했죠. 세리미는 제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냥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산소 먼저 다녀올게요. 세리미도 같이 가겠대요. 그래 다녀와라.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세림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뭔가 짜증난 얼굴이었죠. 준호가 부엌에서 물 마시는 사이 세림이가 거실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봐. 세림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제가 장례식 못 간 거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잡아놓은 일정이었거든요. 취소하면 위약금도 엄청나고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한테도 민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사과를 하는 건지 변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시댁 일이라고 해서 항상 제 일정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고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이해해달라고? 제 인생이 있다고? 지금 시어머니 장례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약금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근데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49제까지는 참기로 했으니까요.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만 말했어요. 세리미가 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화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오늘 저녁 먹고 갈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됐다. 너희끼리 먹어라. 아버지도 같이요. 괜찮아. 나는 집에서 먹을게. 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저녁 먹으러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 달력을 봤어요. 49제까지 앞으로 2주.
2주만 더 참으면 돼요. 그 이후엔 제가 할 일을 하겠어요.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세림이가 말 좀 심하게 했죠. 제가 나중에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 엄마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저도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 자라.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중간에서 어정쩡하더라고요. 며느리 편도 들고 저한테도 미안해하고. 근데 결국 선택은 며느리 쪽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면 세림이도 사정이 있어요 하고. 두둔할 게 뻔하죠. 그래, 알겠어. 너는 내 선택을 했고 나는 내 선택을 할게. 며칠 후 부산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상가 임대권으로 만날 사람이 있었거든요. 일 끝나고 준호네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차 안에서 그 집을 보니까 감정이 복잡하더라고요. 20년 전 제가 이 집을 샀을 때는 준호한테 좋은 집 마련해주고 싶어서였어요. 아들 결혼하면 신혼집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주변에 부동산 중개소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계시던 분이 고개를 들었죠.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명함을 보니까 최재성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좀 알아보려고요. 매매세요? 전세세요? 매매요. 최재성 씨가 컴퓨터를 켜면서 물었어요. 어느 동네 찾으세요? 아니, 파는 거예요. 아, 매물 내놓으시려고요. 어디 집인데요? 주소를 말했어요. 준호네 집 주소를요. 최재성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거기요. 거기 요즘 시세 괜찮죠?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2평형이요. 아, 그럼 지금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급하게 파시는 거 아니면 3억 4천 정도로 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팔 수 있나요? 최재성 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요. 집주인이 파시는 건데 당연히 가능하죠. 세입자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요즘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비어있는 집 선호하시긴 해요. 근데 명의가 본인 거 맞으시죠? 네, 제 명의예요. 그럼 문제 없어요. 서류 준비하셔서 가져오시면 바로 매물 등록 도와드릴게요. 지금 사는 사람한테 말 안 해도 되나요? 최재성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알릴 의무 없어요. 집주인 마음이죠. 근데 보통은 미리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 안 생기고 좋긴 해요. 물론 본인 판단이시지만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서류가 제일 솔직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누가 주인인지 바로 나오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서류가 제일 솔직하다. 맞아요. 사람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서류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중개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49제 끝나고 바로 진행해야겠다고. 이 집을 정리하고 며느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달력을 봤어요. 49제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그 옆에 적힌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집 정리 시작. 이제 정말 시작할 시간이에요.
참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 일을 하겠어요. 이건 설득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통보가 될 거예요. 말로 끝낼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49제가 끝났어요. 절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를 보내는 일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을 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달력에서 집 정리 시작 메모를 다시 봤어요. 오늘부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최재성 중개사한테 전화했어요. 저번에 상담했던 사람인데요. 집 매물 등록하려고요. 아, 네. 기억나요. 32평형 그 집 맞으시죠? 서류 준비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갈 수 있어요. 그럼 오후 2시쯤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서류함을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재산세 고지서, 신분증. 필요한 서류를 전부 챙겼죠.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단단했거든요. 오후 2시에 중개소에 갔어요. 최재성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서류를 건네자 최재성 씨가 하나씩 확인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 확인했고요. 명예 깔끔하네요. 대출이나 근저당 없으시고. 네, 없어요. 그럼 매물 가격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파실 거면 3억 2천, 여유 있으시면 3억 5천까지도 가능합니다. 3억 3천으로 해주세요. 적당히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매물 등록 들어갈게요. 최재성 씨가 컴퓨터로 매물을 등록하면서 말했어요. 참고로 지금 사시는 분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긴 한데 본인 판단이시니까요. 집 보러 오실 때 같이 계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재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 올리고 관심 있는 분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중개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준호한테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먼저 말할 필요 없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3일 후 최재성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벌써 관심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가고 싶다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제가 그분들 모시고 갈게요. 혹시 지금 거주자분한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토요일 오후에 집에 있냐?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아, 네. 세림이도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 3시쯤 갈게. 준호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궁금한 것 같았지만 묻지는 않더라고요. 토요일이 됐어요. 오후 2시 반에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주머니를 만졌더니 등대 열쇠고리가 만져졌어요.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죠. 당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맞는 거 맞죠?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경수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흔들리지 마. 고맙습니다, 여보. 준호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3시 정각이었죠. 조금 기다리니까 최재성 씨 차가 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남자는 30대 중반쯤, 여자도 비슷해 보였어요. 최재성 씨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사장님, 이쪽은 신혼부부세요. 신혼집 알아보신대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집주인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명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9층으로 올라갔죠.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분들은. 준호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준호가 비켜서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세리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아버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최재성 씨가 명함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최재성이라고 합니다. 이 집 매물 안내 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리미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매물? 무슨 소리예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집을 판다는 게 무슨?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집은 내 명이다. 내가 팔기로 했어. 세림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말도 없이 집을 파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 어차피 내 집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 미리 말씀은 하셔야죠. 여기 우리 집인데. 제가 세리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집. 명의가 누구 거라고 우리 집이야. 세리미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입만 벙긋거렸죠. 준호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일단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김도윤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중개사님, 나가시죠. 최재성 씨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김도윤 부부와 최재성 씨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준호, 세리미만 남았어요. 세리미가 다시 소리쳤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무리 명의가 아버님 거라지만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 집을 파신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상식? 내가 상식을 말하냐? 네?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아내 장례식 때 어디 있었어? 세리미가 말을 멈췄어요. 그건 제가 사정이 요트 타고 와인 마시면서 힐링하고 있었지. 장례는 어차피 사람 많으니까. 너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지. 세림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누가 그런 말을. 동네 사람들 다 봤어. 단체 채팅방에 내가 올린 거.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건 세림이가 실수로. 실수. 시어머니 장례식 날. 여행 가는 게 실수야. 아버지. 준호야, 너도 그때 말했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가 뭘 이해해? 엄마는 저기 영정 사진 속에 있어. 아무 말도 못하는데 내가 엄마 대신 이해한다고 했잖아. 엄마 편은 안 되고 며느리 편만 드는 게 자식이냐?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세리미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팔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다고? 장례식도 안 온 며느리가 공짜로 살면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게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는 없어. 이 집은 내가 20년 전에 샀어. 내 돈으로 내 명의로. 준호 결혼하면서 너희가 살아라 해서 쓰게 한 거야. 근데 명예 이전은 안 했어. 왜냐면 아직 내 집이니까. 최재성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류가 제일 솔직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누가 주인인지 바로 나와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재산세 누가 내는지, 관리비 누가 내는지. 서류는 거짓말 안 해. 세리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도 그냥 서 있었죠. 집은 팔 거야. 한 달 안으로 계약 들어가면 2달 안에 명도해야 할 거야. 그동안 너희가 살 집 알아봐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래 해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용서되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킨 사람한테 내가 왜 집을 내줘야 돼?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세림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한테 죄송하고 아버지한테도 죄송해요.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은 아버지 거 맞아요. 근데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머니 속 열쇠고리가 만져졌어요. 끝까지 서로 편이 되자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수야,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내 편이 되어줘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내가 엄마 편이었냐? 그때 엄마를 위해서 세리미한테 한마디라도 했냐? 아니잖아. 엄마는 혼자 영정 사진 속에 있었고 나는 혼자 빈소 지켰어. 너는 며느리 편만 들었고. 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났어. 세리미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좋아, 법적으로 따져볼까. 이 집 명예 내 거. 너희는 무상거주. 임대차 계약도 없어. 나는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통보하고 있었던 거죠. 세리미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달 안에 계약 들어갈 거야. 그 전에 짐 정리해라. 문을 열고 나오면서 뒤에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안 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2주 후 최재성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계약 들어갔어요. 다른 젊은 부부분인데 3억 3천에 바로 사시겠대요. 그래요. 좋네요. 다음 주에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 중개소에 갔어요. 계약서를 쓰면서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계약 끝났다. 2달 안에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준호는 짐을 정리하고 있다는 연락만 가끔 왔고 저는 그냥 기다렸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세림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제가 이혼 요구했어요. 세림이는 반대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아버지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았어요. 그래. 지금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세림이는 친정으로 갔고요. 이혼 조정 신청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준호야, 너 괜찮냐? 괜찮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아버지한테도 죄송해요. 알았어. 아버지 나중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연락해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통영 바다가 보였어요. 아내랑 산책하던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며칠 후 준호가 통영으로 왔어요. 많이 야인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앉아라. 준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아버지,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세림이 편만 들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거 알지? 내 엄마가 아버지한테 주신 거요. 엄마가 나한테 말했어. 끝까지 서로 편이 되자고. 근데 너는 엄마 편이 아니었어. 세림이 편이었지.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이혼도 쉬운 결정 아니었을 거야. 근데 준호야, 사람은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내가 세림이 선택했으면 끝까지 세림이 편 들었어야지.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네, 제가 잘못했어요. 집 한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새 출발할 때 필요하면 일부는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라. 가족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너 자신한테. 그렇게 살면 내가 도와줄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꼭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엄마 산소 자주 가라. 혼자 외로울 거야. 네, 꼭 그럴게요. 준호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서 아내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거 맞죠? 너무 심했나요?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경수야. 이제 당신 편 되어줘. 당신도 소중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창밖을 보니까 통영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내랑 걷던 그 길이 여전히 거기 있었고요. 혼자지만 괜찮아요. 제 편은 제가 되어주기로 했으니까요.